자, 오늘 제가 이 제목으로 잡은 것은요, Cool Head but Warm Heart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대로 하면은 차가운 머리, 따뜻한 가슴입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요 말은요, 오늘날 우리 대학에서 배우는 경제학, 그 중에 미시경제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요 미시경제학의 바탕을 이룬 영국의 알프레드 마샬이라고 하는 대경제학자가 있습니다. 알프레드 마샬이라고 하는 대경제학자인데, 요 양반은 원래 그 부친이 아주 독실한 복음주의 기독교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목사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분이에요. 귀족 집안입니다. 아주 잘 사는 부자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이 알프레드 마샬은 나중에 목사가 되더라도 일단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캠브리지 대학에 수학과로 들어갑니다. 수학 공부를 해요. 수학 공부를 한 다음에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다시 캠브리지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합니다. 철학을 공부하는데 그 중에서도 형이상학을 공부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윤리학을 또 공부를 합니다. 윤리학을 또 공부를 해요.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아니 뭐 돈 번다고 해서 왔는데 무슨 뭐 저런 얘기를 하나 그러는데, 여기는 석세스 아카데미입니다. 석세스 아카데미는 성공 사관학교, 그 말이거든요. 사관학교는 대학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강의는 대학 수준으로 하겠습니다. 예. 아이고 나는 죽었다 이제. 나는 대학에 이제 교문밖에 본 적이 없는데 그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대학을 나오신 분은 아이고 나는 30년 전에 대학 나오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그러실 필요도 없고 강의 수준을 교수 수준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교수 수준이라는 것은 무슨 수준이냐 하면은 청중이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로 하겠다, 그 말이에요. 원래 교수는 그렇게 강의하는 겁니다. 부교수는 지가 아는 걸 다 가르치는 게 부교수예요. 알아듣건 못 알아듣건 상관없는 게. 조교수는 지가 아는 것 이상으로 가르치는 게, 모르는 것까지 다 가르치는 거예요. 전임 강사는 아무도 모르는 걸 가르치는 게 전임 강사예요. 그러니까 교수 수준의 강의는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만 강의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을 푹 놓으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알프레드 마샬이 윤리학 공부를 하고 경제학을 공부하게 된 이 계기는, 이 양반이 1890년대, 1800년대 후반의 분위기 때문에 그때 영국의 산업혁명이 완성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우연히 런던 빈민구를 보고 아주 큰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살 수 있는가. 산업혁명이 끝나면서 영국의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심해요. 그래서 가난뱅이들과 부자들의 소득 차이가 너무너무 커서 가난뱅이들이 사는 모습이 너무 비참해서 알프레드 마샬은 이놈의 빈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경제학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경제학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캠브리지 대학에서 경제학을 마치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교수를 하다가 캠브리지 대학에 자기 스승이 죽는 바람에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로 초빙되어 옵니다. 그때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로 와서 취임 연설을 하는 가운데 이 말이 들어있어요. 경제학자는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냉철한 판단력이 있어야 되고 인도주의적인, 박애주의적인 따뜻한 가슴을 갖지 않으면 그것은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 말이 이제 경제학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의 지침사가 됐고, 마치 히포크라테스 선서처럼 의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모든 지도자들에게 명심해야 할 말이 됐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터미로 따지면 메시탈리즘이에요. 메시탈리즘은요, 아무렇게나 대중자본주의가 되는 게 아니고요. 메시탈리즘은요, 철저하게 냉철한 면도칼처럼 날카로운 이성과 판단력으로 품질 관리를 하고 가격을 다운시키기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메시탈리즘 그게 되지를 않아요. 그렇게 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모든 상위 리더나 오너가 해버리면 그것은 따뜻한 가슴이 없는 거예요. 그럼 메시탈리즘이 되지를 않아요. 메시티지도 되지를 않습니다. 명품을 대중가격으로 판다. 요건 상호모순이에요. 상호모순 역설이에요. 명품은 대중적이지가 않고 대중적인 것은 명품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좋은 제품을 비싸게 파는 것은 시장에 내널려 있어요. 내널려 있어요. 야, 그 공항에 가봐요. 이태리 마우라 이거 뭐 비단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거 뭐 명주 몇 가닥 안 들어갔는데 뭐 60만 원 그래요. 예? 그건 명품이에요. 명품 비싼 거예요. 그런데 비지떡 같은 동대문 시장에 가서 우리 이 김현숙 총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워 있는 거 사면 그거 몇 푼 안 주고 사요. 그거 몇 푼 안 주고 산다고. 그것은 또 명품이 아니에요. 그거. 그런데 이 명품을 대중 가격에 판다는 건 메시티지는 냉철한 이성과 따뜻한 가슴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메시탈리즘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이 양반이 냉철한 이성과 따뜻한 가슴. 만약에 머리가 차가운데 가슴도 차가우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완전히 카지노 자본주의가 돼요. 돈 놓고 돈 먹기. 돈 많은 놈이 다 가지고 하이에나 자본주의. 다 뺏어 먹는 거야, 하이에나 자본주의. 전화 안 오면서 다 뺏어. 하이에나 자본주의가 됩니다. 더불어 사는 사회가 따뜻한 사회가 되는데 이 사회에서 파이가 커지려면 냉철한 이성이 없으면 안 됩니다. 냉철한 판단력이 머리가 없으면 안 돼요. 머리 공부가 안 돼 있고 가슴 공부만 돼 있으면 그건 사람 좋은 바보밖에 더 될 게 없어요. 그래서 냉철한 머리, 차가운 머리, 따뜻한 가슴은 머리 공부와 마음 공부가 동시에 되어야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신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된다. 그런데 요 알프레드 마샬이 1890년에 책이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 얘기야. 이게 호랑이 담배 먹던 실력이죠. 1890년에 나온 책에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거기서 생산의 3요소는 토지와 노동과 자본이다.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지금도 그럼 변함이 없어요.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있어야 생산이 이루어집니다. 토지는, 여기서 말하는 토지라는 것은 자연으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혜택을 토지라고 합니다. 땅이라든가 공기, 햇빛, 산의 나무, 경치, 지하자원, 물속의 고기, 요건 우리가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인간이 만든 게 아니고 자연으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혜택을 토지, 그럽니다. 그게 있어야 생산이 가능해요. 노동은 인간의 힘입니다. 이것은 정신적 노동과 육체적 노동을 모두 가리키는 말이에요. 가리키는 말. 이게 이제 노동과 토지예요. 그러면 그것만 있으면 생산이 되느냐? 그것만 있어도 생산은 됩니다.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 하면은 생산량, 생산성이 매우 낮아서 먹고 살 수가 없어요. 현대같이 사람이 많은 사회에서는 반드시 거기에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자본이라는 것이 개입돼야 돼요. 자본은 자연으로부터 물려받았던 것도 아니고 인간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된 것도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낸 생산수단을 자본이라고 그래요. 공장이라든가 기계라든가 반제품, 설비, 이 건물, 책상, 의자, 이걸 자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노동과 자본, 토지가 연결되면 거기서 생산성이 나옵니다. 그런데 똑같은 토지와 노동이라도 자본 집약도가 높으면 그 생산성이 높아져요. 예를 들면 여기 지금 강당이 없고 야외다. 이 강당이 지금 자본이거든요. 이것도 자본이고 이것도 자본이고 다 영상도 자본이고 다 자본이에요. 이거 의자 없어도 땅바닥에 앉아 교육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교육의 생산성이 떨어져요. 반드시 자본과 결합해야 돼요. 이 마이크가 없어도
강이 됩니다. 고래고래 고함 지르면 강이 돼요. 그런데 생산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반드시 자본이라는 게 들어가야 돼요. 과수원업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수원업자를 생각하면 과수원은 땅의 면적, 그게 토지예요. 토지입니다. 노동은 뭐 과수원업자가 일하는 게 노동이고요. 그럼 과수원에서 자본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과일나무가 자본이에요. 그건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생산 수단이거든요. 생산 도구예요. 그리고 거기에 어떤 트랙터라든가 농약 뿌리는 기계라든가 하는 걸 또 물 주는 호스라든가 그걸 자본이라고 그래요. 이게 잘 어우러지면 과일 농사를 잘 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애터미 사업의 자본은 무엇인가를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해요. 이 세 가지 요소가 없으면 생산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토지, 노동, 자본,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알프레드 마샬의 이 지적에서 가장 특이한 것은 조직과 지식을 자본에서 분리해서 특수한 생산 요소로 해야 된다.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조직과 지식. 이것은 가장 강력한 생산 수단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조직과 지식. 그러니까 애터미 사업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토지는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이용하는 모든 공간이 토지입니다. 여기도 지금 우리가 이용하는 토지이고 각 센터도 토지이고 길거리에 돌아 이 유틸리티 고속도로 다니는 것도 전부 이 공간 자연으로부터 물려받는 혜택을 지금 입고 있는 것이니까 햇빛도 그렇고 공기도 그렇고 다 토지예요. 노동력은 우리가 지불하는 거고 자본은 뭐냐 하는 거예요. 자본 애터미 사업의 자본은 바로 조직입니다. 조직과 지식이에요. 조직과 지식입니다. 이것밖에 자본이 없어요. 요걸 알프레드 마샨도 가장 중요한 자본이다. 이렇게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 하는 것을. 그런데 이 양반이 산 것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예요. 그 당시에 지금 산업혁명이 완성돼 가지고 영국이 산업사회화 되어가고 있는 가운데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 중요하니까 계속 좀 상세하게 설명하겠다 해가지고 설명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21세기 지식정보 사회에서 조직이라고 하는 문제와 지식이라고 하는 문제가 너무너무 중요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미 그러니까 그걸 이미 예측한 것 같아요, 이 양반은. 그런데 그 중에서도 네트워크 사업에서의 유일한 자본이 조직과 지식이에요. 이 지식은 무슨 가방끈이 길어야 된다, 무슨 수학을 많이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어떻게 이 사업에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가 하는 노하우가 지식이에요.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요 조직을 봅시다. 조직. 그러면 생산성, 다시 말하면 소득이 높아지려면은 조직이 이제 요게 자본이니까 요게 조직의 크기, 사이즈죠. 사이즈. 요건 사이즈입니다. 사이즈가 커야 되고, 첫 번째죠. 두 번째는 사이즈만 크다고 되느냐, 덩치만 크다고 힘쓰는 게 아니거든요. 좀 힘이 있고 깡다구가 좋아야 되듯이 조직의 질이 있어야 돼요. 조직의 질. 조직의 질. 일본 분들이 있으니까 한자로 써줘야 되는데 사실은 조직의 질. 퀄리티입니다. 이건 퀄리티 문제고, 이건 사이즈 문제예요. 자, 조직의 사이즈는, 조직의 크기는 계속 회원이 늘어나면 조직의 사이즈는 점점 커집니다. 점점 커져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노동 투입과 그 다음에 지식 투입으로 이건 커집니다.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무슨 지식이에요? 사업 설명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제품 설명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사업의 전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이 회사가 어떻게 지금 움직이는 시스템을 알아야 뭘 리크루팅을 하든지. 그래서 사이즈의 크기는 자기가 노동 투입을 해서, 즉 열심히 뛰면 뛸수록 커지는데 문제는 이것만 커진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되는 일 아니에요. 뭐겠어요? 조직의 질이 커져야 돼요. 조직의 질. 자, 조직의 질은 말이죠.
우선 조직의 질을 알려면요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생물학자, 곤충학자였던 하버드 대학 교수였는데요, 윌리엄 모튼 휠러 박사가 있었습니다. 윌리엄 모튼 휠러 박사. 이 사람, 이 양반은 곤충학자입니다. 곤충학자인데 개미 전공이에요. 개미. 우리가 개미나 꿀벌이 우리에게 주는 이 지구를 이해하는데 엄청난, 또 우리 삶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아주 벌떼처럼 달라들어서 연구를 해요. 우리는 뭐 연구한 사람 별로 없던데. 그래서 여기서 오는 지식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이 힐러 박사가 개미를 연구하면서 어떤 현상을 발견했냐면요, 개미 개체 하나하나는 하나의 유기체로서, 하나의 생명체로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의 개체 하나하나가 하나의 생명체로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요놈들이 군락을 이루어 살면은 아주 독특한 분업이 이루어져 가지고, 여왕벌은 평생 뭐만 합니까? 알만 낳고, 일개미는 평생 일만 하고 자기 역할만 해요. 수펄은 나중에 수정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자빠졌다가, 그러니까 철저하게 분업이 돼 가지고 요 개미 군락 자체가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세포가 몇 조개가 있다 그러죠? 60조개가 있는데 이 세포 하나하나가 각각 살아있는 것이지만은 요것이 하나로 모여가지고 하나의 유기체를 형성하더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의 유기체. 그러니까 꿀벌도 마찬가지고 흰개미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 다 연구해 보니까 철저하게 자기 역할을 하면서 개체의 특성은 사라지고 하나의 커다란 유기체, 이것이 마치 하나의 몸처럼 움직이더라. 우리 몸에 팔이 있으면 팔의 역할, 눈이 있으면 보는 역할, 코가 있으면 내에서 맡는 역할, 귀가 있으면 듣는 역할, 이렇게 있듯이 각자가 자기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니까 수십만 마리가 모이는 개미 군락 전체가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그대로 움직이더라.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대로 움직이더라. 이것을 뭐라고 붙였냐 하면은 초유기체라고 붙였습니다. 초유기체. 슈퍼 오가니즘. 슈퍼 오가니즘. 초유기체입니다. 슈퍼가 초지요. 초유기체. 초유기체. 그러니까 이 초유기체 속에서는 각 개별 유기체가 하나의 생명체이고 하나의 완전한 개체이지만은 그것이 군락 속에 들어가면 우리 몸의 세포처럼 자기 역할만 계속 수행하면서 하나의 하모니를 이루어서 전체가 수십만 마리의 개미가 마치 한 마리처럼 움직이더라,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초유기체를 형성하면은 여기서 뭐가 나오냐 하면은, 초유기체를 형성하면 여기서 소위 집단지성이 나온다. 집단지성. 일본 분들이 있으니까 한자로 썼습니다. 집단지성. 이걸 컬렉티브 인텔리전스라고 합니다. 집단지성이 발현된다. 요 집단지성은 개별 개미라는 유기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탁월한 지성이 나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집단지성은 컬렉티브 인텔리전스는, 또는 컬렉티브 위즈덤이라고, 요것은 요 각 개체의
개체 중에서 가장 똑똑한 놈보다 훨씬 더 똑똑하다. 그런 말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TV에 호주, 즉 오스트레일리아나 아프리카 초원의 그 개미집 보셨죠? 사람 키보다 훨씬 크잖아요. 근데 그 개미집 모양도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렇게 통풍이 잘 되게 만들어졌답니다. 통풍이. 그런데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개미 개체의 지능으로는 도저히 그걸 만들 수 없답니다. 이것이 군락을 이루어 가지고 한 개미가 마치 세포처럼 초유기체를 형성할 때 그런 엄청난 지능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집단지능 또는 집단지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도저히 한 개체로서는 불가능하답니다. 그게 어떻게 잘 기억하지도 못하는 흰개미가 큰 곳은 4m 이상의 집을 짓는데 거기에 환기통이라든가 이 도로 배치가 무지무지하게 과학적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개미 개체의 지능을 가지고 보면 그건 도저히 임파서블하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이걸 집단지성이라고 그럽니다. 집단지성. 아까쯤에 우리 이 상위 리더들이 올라오셔서 뭐다 망한 사람, 알거지 된 사람 해가지고 지금 한 2억 얼마씩 벌고 그런다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 보신 중에는 저 사람 저거 굉장히 허접하게 생겼는데 저거 누구 거 뺏어가는 거 아니야? 그렇지가 않아요. 이거 뭐 때문에 그러게 되느냐면요. 그러니까 개인의 능력으로 그렇게 버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애텀이라는 조직은 초유기체 조직입니다. 초유기체 조직에서 발현되는 컬렉티브 인텔리전스, 집단지성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집단지성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이 박광규 회장님 늘 강조하시는 요 온팽이가 하나 있는데 요 밑에 반팽이, 요 밑에 반팽이, 요 밑에 반팽이, 또 반팽이, 또 반팽이, 또 반팽이, 또 반팽이, 또 반팽이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온팽이 하나 이렇게 나왔다. 그럼 온팽이 때문에 먹고 산다 그러는데 그건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인데 요 반팽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의 초유기체를 형성하면요. 여기서 나오는 집단지성이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학자들이 연구에 하면 집단지성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온팽이가 하나 있어요. 온팽이가 하나 있는데 이 온팽이가 옆에 보니 노인에다가 무슨 가방 끈도 힘겨놓고 말이야. 또 말도 잘 못하고 아이고 나는 저런 사람들하고는 이게 부류가 다른 사람이야. 그리고 혼자 사업을 하면은 그 사람은 집단지성에 참여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요 사람은 스스로 혼자 있을 때는 온팽이에요. 온팽인데요. 이 반팽이들이 하나의 슈퍼 오가니즘을 이루면요. 이 반팽이들이 반팽이로 남아있는 게 아니고 초온팽이가 돼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초온팽이가 돼요. 초온팽이가. 그러니까 이 반팽이들의 집단인 초온팽이가 자기만 똑똑하다고 생각한 이 온팽이보다 소득이 높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된다고. 이건 학자들이 벌떼처럼 달라들어가지고 무지무지하게 많은 실험을 했는데 다 그렇더라고 말이에요. 다 그렇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임스 서로이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저널리스트예요. 그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군중의 지혜라는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 맨 처음에 넘기면 뭐가 나오냐면요. 프란시스 갈톤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도 학자예요. 학자가 황소 있죠, 황소. 그 도살장에서 이렇게 멀리서 보고 저 끄트머리 황소가 있는데 저게 몇 킬로그램에 될까 맞춰보자 했는데 그 도살장의 전문가, 황소의 무게를 재는 전문가, 도살꾼 있죠? 그 사람 보고 맞춰보라 그러고 아무런 전문 지식이 없는 반팽이 아홉한테 그걸 맞춰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전문가,
전문가가 소는 몇 킬로그램입니다 하고 대답하는 것과 밤팽이가 개별적으로 대답하는 걸 비교해 봤더니 전문가가 대답한 것이 저 황소 무게에 가깝더라. 그런데 이 밤팽이 9이 회의를 해가지고 무게를 결정했더니 정확하게 맞더라. 그 말이에요. 정확하게 맞더라. 상호작용이에요. 요게 집단지성이에요. 집단지성. 예를 들면 밤팽이 하나가 저 500kg가 안 될까? 그러니까 옆에 있는 놈이 안 그럴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이게 한 550쯤 될 것 같은데 아니야 내가 속 키워보니까 안 그렇더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더니 거의 정확하게 맞더라는 거예요. 그게 예를 들면 요런 뜻이에요. The many are smart. The many are smart than the many are smart than the few.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수는 소수보다 스마트하다. 다수는 소수보다 똑똑하다. 다수는 소수보다 지혜롭다. 그런 말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빚어지냐면 상호작용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혜를 결합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학자들이 벌떼처럼 달라들어가지고 모든 실험을 해서 해봤더니 다 맞아. 다 맞아. 다시 말하면 다수의 의견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나타나는 경우 매우 똑똑한 소수의 의견보다 훨씬 낫더라.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왜 돈을 버느냐 하는 것은 네트워크라는 게 뭐예요? 이게 휴먼 네트워크예요. 휴먼 네트워크. 그렇잖아요. 인간 그물망이거든요. 요 인간 그물망이 하나의 초유기체, 슈퍼 오가니즘을 형성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집단지성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니까 돈이 벌리는 게 아니고 집단지성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다. 그런 사례는 역사적으로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알래스카에서 그 유조선 하나 크게 사고 난 적 있죠. 세계에서 가장 큰 정유회사인 석유회사인 엑슨사의 엑슨 발데스라고 하는 30만 톤급 이 유조선이 자초되면서 무려 한 3만 톤의 기름이 쏟아져 가지고 알래스카 해역이 완전히 그냥 해서 전 세계적으로 환경 파괴 문제가 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엑슨사는 아주 돈 바가지를 썼어요. 무려 한 3조 5천억을 벌금이라든가 그 정화 비용으로 물어내고 미 정부와 그다음에 연방 대법원이 명령을 해가지고 오염이 완전히 없을 때까지 제거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그럼도 끈질기긴 무려 17년을 제거를 해서 17년을 제거를 했는데 이 기름을 제거할 수가 없어요. 그냥 워낙 추운 지방이라 기름하고 물하고 얼어붙어 가지고 어떻게 채집을 할 수가 없어요. 빙하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이걸 채집을 해야 되는데 무려 그거 채집한다고 2조 원이 들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17년간 2조 원을 퍼부었는데도 기름을 제거할 수가 없어요. 이걸 어찌해야 되느냐 말이야. 세계 전문가들이 OSRI라는 이제 국제 기름 유출 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도저히 안 돼. 17년간 했는데 기름을 제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전문으로 중개해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인노센티브라고 하는 그 회사예요. 오픈소싱 전문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으로부터 또는 어떤 문제를 가진 공직으로부터 요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 하고 받아요. 그러면 자기가 해결하는 게 아니고 자기 웹사이트에다가 요 문제가 있는데 아는 사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요 문제가 있는데 아는 사람. 그런데 요 인노센티브에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가입한 사람이 200개국에 2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20만 명. 이 사람들에게 띄웠어요. 그래서 받아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어?
알래스카 빙하 사이의 기름을 어떻게 제거하면 좋은가 딱 올렸더니 OSRI가 17년간 2조 원을 투입해서 제거 못한 일을 단 3개월 만에 해결해 버렸어요. 3개월 만에 해결.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게 회원들이 무슨 특수한 사람들이 아니고 과학자, 기술자, 공무원, 주부, 학생, 건달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게 별 사람이 다 들어있어요. 그렇게 구성해야 답이 나온답니다. 별 희한한 사람이 다 있어야 이상한 생각을 해가지고 답이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한 3개월 만에 이 문제를 해결해 버렸는데, 요 해답을 제시한 사람은 과학자도 아니고 기술자도 아니고 석유화학을 한 놈도 아니고 시멘트 공장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시멘트 공장에 데이비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근로자가 아이 그거 간단하다 이거야. 그 레미콘 보라이가 시멘트 가만 놔두면 굳기 때문에 레미콘 뱅뱅 돌리고 안에서 뱅뱅 해가지고 그러면 안 굳어진다 이거야. 그렇듯이 얼음하고 물하고 기름하고 굳어져서 그 안 되는데, 그 바지선에다가 뱅뱅 돌린 거라 달아가지고 돌아다니면 그 얼지도 않고 된다 이거야. 아이 그렇게 해가지고 바지선에 그렇게 해보니 되거든. 그래서 3개월 만에 완전히 제거했어요. 17년간 못하던 것을 시멘트 노동자가 해결해 준 거예요. 지금 이게 시멘트 노동자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람에게는 그 아이디어의 가치에 따라서 보상금을 줍니다. 왜냐하면 회사는 의뢰인에게 돈을 받고 그 이 중 일부를 줘요. 2만 불 줬다 그러더라고. 2만 불. 그러니까 한 2천만 원에 2조 원이 들어가서 못했는데 2천만 원에 해결해 버린 거예요. 그냥 요게 집단지성이에요. 그런데 이 회사의 사장이, CEO가 인터뷰한 것을 보면은 모든 문제의 해결은 그 전공과 관련 없는 사람이 해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전공과 관련 없는, 그래서 문제 해결의 70%를 아무 상관도 없는 학생이나 노동자, 주부가 해결하더라 그 말이에요. 전혀 어떤 것을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으니까 그렇게 돼버린다. 요걸 뭐라고 그러냐면 크라우드 소싱이라고 그럽니다. 크라우드 소싱. 크라우드란 말은 뭐예요? 이게 군중이란 말이죠. 소싱. 군중으로부터 문제 해결한다. 크라우드 소싱. 이건 학술 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제프 하우라는 사람이 이걸 썼어요. 그런데 벌떼처럼 학자들이 달라들어서 그렇게 해보니까 맞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픈 소싱입니다. 아웃소싱하고 다른 점은요, 아웃소싱은 특정 전문가에게 문제 해결을 부탁하는데, 크라우드 소싱은 특정 전문가가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요 아는 놈 문제 좀 알려주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온갖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이걸 해결해 주더라. 모든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질 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전에 여기서 이렇게 가는데, 내가 온팽이라고 반팽이를 무시하면 그 사람은 온팽이 정도로 끝나는데, 초유기체를 이루는 반팽이는 얼마 후에 초온팽이가 돼 있더라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 초온팽이가 혼자 똑똑한 온팽이보다 소득이 높다 그런 얘기. 따라서 우리가 각 개인이 나는 온팽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온팽이처럼 생각하면, 자기가 온팽이니까 반팽이를 무시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빚어지냐면은 집단지성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 성공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 집단지성은 꼭 이 같은 애터미 조직에서만, 이건 아주 전형적인 집단지성이 나타나는 그런 조직이지만요, 가정에서도 나타납니다. 가정에서도 집단지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소통이거든요. 소통,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상하 간에. 왜냐하면 집단지성이 발현되기 위한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요 조건이 맞지 않으면 집단지성은 발현이 안 돼요. 한 5가지 정도인데, 첫째가 다양한 의견이에요. 다양한 의견.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그 의견이
괴상 망측할수록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뉴 아이디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뉴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집단지성이 절대로 발휘될 수 없는 조건 중에 하나가 동질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질성. 똑같은 놈이 모여 있으면 똑같은 생각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절대로 개인 지성을 넘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양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모여 있어야 된다. 그런데 애터미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다양하기가 힘들어요. 아유, 80대에서부터 10대까지 남녀, 그 다음에 온갖 경력과 학력, 경험, 성격도 이상한 사람부터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다양하게 모일 수가 없어요. 이것이 인터랙션을 통해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아이디어가 나오면은 집단지성이 발현된다는 거예요. 집단지성. 그래서 우리가 여기 혹시 이 중에 자기가 온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만히 보면, 아이고 저 할머니가 뭐 해서 저렇게 버렸나 그러는데, 그 할머니는 자기를 죽이고 매우 성실하게 집단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집단지성을 발휘한 겁니다. 공짜로 얻어지는 게 없어요. 가만히 또 천만이 많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독립성이요. 인디펜던스라는 독립성. 자기 자유의지로 자유로운 사유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 사고, 사유를, 자기 견해를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어야 된다. 요게요. 독립성이에요. 독립성. 누군가가 거기에 가파드가 있어가지고, 또는 어떤 빅브라더가 있어가지고, 저 혼자 똑똑한 놈이 우리 이걸로 합시다. 딴 얘기 없죠. 끝. 이렇게 해버리면 독립성이 제공이 안 되는 거예요. 독립성이 제공이 안 돼요. 그런 경우에는 집단지성이 절대로 안 나온다는 거예요. 각 개인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누가 이 사업을 하자, 그게 아니고 내가 보니까 하겠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유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그것이 커뮤니케이션이 될 때 집단지성이 나온다. 독립성이 없는 것은 뭡니까? 그건 구속성이죠. 완전히 좀비가 돼가지고 시키는 대로 하면은 그 뭐가 나오겠어요? 안 나온다. 독립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지식을 통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보와 견해를 통합할 수 있는 어떤 메커니즘이 있어야 돼요. 통합할 수 있는 메커니즘. 아무리 똑똑한 개체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A라는 생각, 이 사람은 B라는 생각, C라는 생각이 있는데, 요걸 합하면 D라고 하는 기가 막힌 생각이 나오는데, 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로 합해주는 메커니즘이 없으면 그건 뭐 그대로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로 합해주는 메커니즘.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 리더들이 발휘하는 리더십이고, 석세스나 원데이에서 만나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고, 특히 각 센터에서 열심히 모여서 자기 의견을 교환하는 거. 요게 이제 각자의 견해와 지식과 경험을 하나로 인테그레이션 시켜주는, 애그리게이션 시켜주는 하나의 시스템이에요. 메커니즘이에요. 그런데 아이고 저기 가봐야 뭐 행패는 할머니들만 모여가지고 난 나 혼자 할래. 그러면 어떻게 돼? 거기서는 그냥 반은 온팽이지만은 요 반팽이 모인 할머니 9명이 초온팽이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요 사람은 온팽이로 남아있어 그대로 혼자. 그러면 이 사람 소득이 요 반팽이 9이 모인 초온팽이보다 더 적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왜? 거기서 나오는 인텔리전스가, 지능이 더 낮은데 뭐 어떡하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 다음에 신뢰입니다. 신뢰. 믿을 수 있어야 돼. 믿을 수 있어야 돼. 신뢰. 신뢰가 돼야 내가 가진 지식을 여기 알려줄 수가 있어요. 항우와 유방 잘 아시죠? 한고조 유방하고 초피왕, 항우 알죠? 진나라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해가지고 워낙 독재를 하는 바람에, 아주 광적인 독재를 하는 바람에 15년 만에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진시황이 죽자 2세 황제 때 중국 전 지역에서 이제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이제 나머지 자웅을 겨냥한 게 다 때려 엎고, 자웅을 겨냥한 게
나중에 한고자가 된 유방과 그리고 조평 항우입니다. 근데 항우 장군은 그 유방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항우는 우선 집안 대대로 대장군이었고 초나라의 귀족들입니다. 그리고 역발상 기계사의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산을 뽑고 세상을 덮어버릴 만한 기계를 가진 사람이 항우예요. 항우고 유방은요 어디 2장 정도 되는 사람, 2장. 거기다 건달에다가 술 먹기만 좋아하고 맨 외상술이나 먹고 그런 놈이에요. 그거. 사마천이 쓴 사기에 나중에 한 고조가 돼서 황제가 됐는데 그 부모 이름이 잘 안 나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형편없는 천민이었다. 그 말이거든. 근데 어떻게? 그리고 항우 군대가 40만일 때 유방의 군대는 10만밖에 안 됐어요. 어떻게 항우는 자결하고 유방은 천하를 차지했는가? 그 집단지성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항우는 자기가 워낙 똑똑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 똑똑했고 남의 말을 듣지를 않았어요. 항우 밑에 참모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범증이라고 하는 유방 밑에 있었던 참모들 장량, 소하, 조참, 한신을 다 합해도 범증 하나만 못하다 하는 그 아주 탁월한 책사였어요. 바로 70을 먹은 책사였는데 한마디도 말을 안 들어. 지가 더 똑똑하거든. 지가. 근데 유방은 지가 별로 안 똑똑하니까 말을 잘 들어. 아이, 그런가? 뭐, 그런 식으로. 다시 말하면 포용력이 있는 거예요. 포용력이. 한신이라는 사람 알죠? 한신. 한나라 귀족입니다. 한나라 왕자예요. 천하를 덮어버릴 전략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하하 유방하고 항우하고 대결하니까 보니까 유방 적은 완전히 톤뜨기고 항우한테 가면 내가 저 사람을 도와서 천하를 차지하겠다. 항우한테 갔어요. 항우가 보니까 뭐 촌놈이 와가지고 자기를 좀 써달라고 그러니까 항우는 지가 워낙 똑똑하니까 그놈을 쫄병으로 시켜서 쫄병을 시켜요. 쫄병을 시키니까 범증이 한신을 보고 가만히 하는 걸 보더니 항우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저놈을 매우 높이 쓰든가 그렇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죽이십시오. 저놈이 유방한테 가면 큰일 납니다. 그게 뭐냐면 이등병이야. 이등병 보고 범증이 그런단 말이에요. 이등병 보고 지금 같으면 저놈을 매우 높이 쓰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당장 죽이십시오. 항우가 보니까 가장 크던 무슨 말이야. 이등병 가지고 무슨 나 같은 사내 대장부가 저런 놈을 죽이면 천하가 나를 비웃을 것이다. 그러고 안 죽였어요. 안 죽였어. 그리고 드디어 도망가 버렸어. 아, 항우 이 자식은 이거 대가리가 밀어내가지고 안 되겠구나 하고 유방한테 도망갑니다. 근데 유방도 이것도 또 모질이거든. 이것도 모질이니까 무슨 한신한 놈이 와서 뭐 천하를 지가 얻어주겠다고 그러는데 이거 보니까 시원찮으니까 그래도 조금 유방은 나아요. 소대장을 시켰어. 소대장을 창고지기 소대장을 시켰는데 유방 밑에 소하라는 아주 명참모가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저놈을 소대장 시키면 안 됩니다. 그럼 뭘 시킬까 그랬더니 당장 장군으로 진급시키십시오. 이래 있단 말이에요. 그런가? 그러면 진급시키지 뭐. 이제 그러니까 항우하고 다르죠. 그래? 그러면 진급시키지 뭐. 근데 항우한테 인질로 잡혀가 있는 1급 참모 장자방이란 말 어르신들 잘 아시죠? 1급 참모를 장자방이 통보가 왔어요. 통보가 뭐라 갔냐면은 한신을 장군 정도 시켜가지고는 안 된다. 그럼 뭘 시킬까? 대원수로 진급시켜라. 그래가지고 유방은 말을 잘 들어. 그래. 그러면 대원수로 진급시키지. 그 당장 오라 그래. 내가 지금 계급장 달아줄 테니까. 그러니까 소하가 화를 버럭 내가지고
어떻게 대원수를 오라가라 하십니까? 3일 동안 목욕 재개를 하시고 청중하게 취임식을 하십시오. 유방이 깜짝 놀랐지. 이거 그래야 되나? 그래가지고 또 이제 3일 동안 목욕 재개를 하고 또 방을 붙였어요. 대원수 임명식 이렇게 딱 하니까 그 밑에 기라성 같은 장군들, 번케라든지 뭐 이런, 원래 계백정 출신이거든. 그 번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하하, 과연 우리 그저 유방이 형님입니다. 우리 형님이 동서거든. 나를 드디어 대원수로 임명하는구나 하고 장군들이 전부 김치국을 마시고 이제 그 대원수 연병장에 취임한 데 가보니까 애게게 어떤 소대장 새끼가 거기 앉아 있네. 거기 한신이에요. 한신이 대원수로 임명해가지고 단 3개월 만에 천하의 절반을 평정해버립니다. 그게 한신이에요. 한신 장군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항우와 유방의 다른 점은 항우는 지 머리가지만 그렇게 했고 유방은 집단지성을 활용한 거예요. 다 말을 들었어요. 항우 장자방이 얘기하면 그 말 듣고 조참이 얘기하면 그 말 듣고 한신이 거내면 아이고 그래 자네 알아서 하게 이렇게 천하를 평정하고 나서 한신하고 조참 그다음에 장자방 장량 소하가 한 자리에 앉았어요. 뜰에 앉아서 한신 장군한테 물었습니다. 장군, 저 장군은 도대체 병력을 몇 명이나 지휘할 수 있겠나? 저 장군은 10,000명 정도면 됩니다. 그 이상 지휘 못합니다. 저 장군은 얼마나 되나? 한 50,000명 지휘하면 될 겁니다. 그러면 황제인 나는 몇 명이나 지휘할 수 있겠나? 그러니까 고작이야 10만 명 정도 지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경은 몇 명이나 지휘할 수 있나? 그러니까 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거기에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다다익선, 그게 18사략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다다익선입니다. 그러니까 유방이 기분이 매우 나빴어요. 자기는 10만 명 정도밖에 지휘를 못한다 그러고 자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유방이 뭐라 그러냐면, 그런데 왜 경은 내 부하가 됐나? 그러니까 한신이 우리는 병사를 지휘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폐하는 장군을 지휘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도 유방이 기분이 매우 째지겠죠. 이게 그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1대1로 놓고 보면은 한신이 유방이 항우의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집단지성을 활용한 거예요. 그런 것은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어떤 통제된 학습 조직 이론의 대가인 피터 쌍게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 교수가 소통이라는 게 제대로 조직에서 소통이라는 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지성이 결합돼서 하나로 움직이지 않으면 IQ 130짜리를 모아놔도 거기서 나오는 성과는 IQ 60짜리밖에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한 사람은 견해거든. 야, 너 이렇게 야식아 맛이 쓸데없는 데다 하고 있어. 이래버리면 다수는 소수보다 우월한데 자기가 스스로 똑똑하다 해가지고 아이고 나는 집에서 혼자 할래. 그런 사람은 틀림없이 온팽이에요. 반팽이는 그런 생각 못 하거든요. 온팽인데 혼자 있으면 온팽이로 끝나는데 반팽이 9이 모이면 초온팽이가 된다니까. 이게 슈퍼 오가니즘이 돼요. 초유기체가 돼가지고 거기서 컬렉티브 인텔리전스, 다시 말하면 집단지성, 집단 능력이라고 하는 이게 나온다. 그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웜하트, 따뜻한 마음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것이 아니라 내 밑에 내 위에 온팽이 반팽이가 있으면 같이 어우러지면 같이 먹고 살 수 있다. 그거요, 온팽이 반팽이라는 게 사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온팽이가 있고 반팽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신이 인간을 디자인할 때는 한 사람에게 모든 능력을 주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모든 인간은 적어도 4가지 이상의 장점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 그 장점을 자기가 발견해서 또는 자기 장점을 모르겠으면 자기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또는 지인들에게 물어보면 안답니다. 내가 좋은 게 뭐지? 그렇게 물어보면 너는 뭘 잘해? 운전을 잘한다든가 누구처럼 청소를 잘한다든가 이거 굉장히 장점이에요. 아침에 부지런해서 센터에 가서 문을 다 열고 환기를 한다든가 그 장점이에요. 장점. 그런 것들이 모이면은 여기서 슈퍼 오가니즘이 되고 초온팽이가 된다. 그런 말이죠 이게 지금. 그래서 온팽이라고 자부하는 분들은 반팽이를 반팽이 취급하면 안 됩니다. 그거 반팽이 아니에요. 초온팽이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안을 볼 때 긍정적으로 저 사람도 뭐 할 수 있고 나도 뭐 할 수 있고 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예를 하나 들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에 어떤 젊은이가 과거를 보러 갔어요. 과거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이 주막에 여인숙에 우리 같으면 지금 이제 들어가서 있는데 아주 괴상망측한 꿈을 꿨어요. 3가지 꿈을 꿨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꿈을 꿨어요. 벽에다가 배추를 심는 꿈, 두건을 썼는데 또 우산을 쓰고 가는 꿈. 두건을 썼으면 그 우산 안 써야 되는데.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인하고 방에 누웠는데 등을 돌리고 이렇게 있는 꿈. 괴상하거든. 그래서 하도 꿈이 이상해서 점쟁이한테 물었어요. 점쟁이가 그 꿈을 듣더니 그 과거고 나발이고 짐 싸가지고 내려가쇼. 왜냐하면 벽에다가 배추를 심으니 얼마나 쓸데없는 헛고생이요. 그러니 시험 본다는 건 쓸데없는 짓이고 두건을 쓰고 우산을 썼으니 그것도 무슨 쓸데없는 짓이요. 두건만 쓰면 되지 왜 우산을 또 써요 거기다. 그러니 그것도 헛수고고 사랑하는 여인과 등을 대고 누웠으니 그것도 헛일 아니요. 뭔가 수작을 하려면 서로 이렇게 아파야 되는데 그러니 보따리 싸가지고 내려가쇼. 이 젊은이가 낭망을 해가지고 개나리 보침을 싸니까 여관 주인이 뭐 때문에 그러시오 그랬더니 그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니까 여관 주인이 덜컹 하는 말이 이거 그렇게 좋은 꿈을 꿨냐 이거야. 그렇게 좋은 꿈을 왜 그러소 그랬더니 벽에다가 배추를 심으니 당신 이름이 높이 걸린다는 뜻이요. 두건을 쓰고 우산을 썼으니 시험 준비가 완벽하게 됐다는 뜻이고 사랑하는 여인과 등을 돌리고 누워있으니 몸만 돌리면 사랑하는 여인을 끌어안을 수 있다는 것이니 얼마나 쉽소. 그러니까 자신감이 덜컥 붙은 거야. 나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급제를 해서 잘 살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모든 개인이 4가지 이상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두운 측면을 보지 말고 밝은 측면을 보고 반드시 하나가 되어 슈퍼 유기체, 다시 말하면 초유기체가 돼서 집단지성을 발휘함으로써 모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